안녕하십니까. 성균 SOC 강좌 남북한 언어비교 연구 시간입니다. 저는 결의말 근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북측의 학자들과 결의말 근사전을 만들고 있는 임보선입니다. 제가 이 강좌에서 맡은 과목은 남북의 외려입니다. 크게 두 차씩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의 외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이 강좌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은 남북 외려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외려의 개념과 외려 외국의 판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려란 외국어와 상대되는 말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어 가운데 국어에 동화되어 국어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어휘를 말합니다. 외국어를 외래어로 판정할 때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국어에 동화되는 겁니다. 즉 국어화된 것을 보는 건데요. 크게 국어화되는 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음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형태 측면, 세 번째는 의미 측면입니다. 발음 측면 관련해서는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형태 측면과 의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 측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먹다, 먹으니, 먹으니, 먹고, 먹어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예뻐서, 예쁘니 이와 같이 특정한 어미가 붙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한 특징이 반영돼서 영어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올 때 그냥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미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킥이라는 영어의 동사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킥이라고 쓰지 않고 흔히 이제 하다를 붙여가지고 킥하다. 스마트라고 하는 형용사에 대해서는 스마트하다, 나이브라는 형용사에 대해서도 나이브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를 붙여서 우리가 씁니다. 이것이 이제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국어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국어화는 외국어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가 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실되고 새로운 국어의 의미를 획득하는 국어에 들어와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의 국어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보면 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미팅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흔히 이제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회의 또는 모임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국어에 들어서는 그런 의미 외에도 잘 알다시피 남녀 여러 쌍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어떤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사교적인 목적으로 서로 만나는 것을 미팅이라고 하지요. 예, 또 하나가 이제 부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는 일반적인 신발을 의미하는데 우리 국어에 들어서는 여성들이 신는 특정한 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는 독일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냥 일반적인 일을 의미하는데 국어에 들어와서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부업처럼 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간 외에 따로 하는 일에서 의미가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어가 국어에 들어와서 외래어가 될 때에는 국어화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부터 빌려서 쓰는 말이라고 해서 차용어라고도 합니다. 한자어도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므로 외래어이나 이 워낙 오래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외래어라는 인식이 희박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외래어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귀하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귀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으나 외국어 또는 외래어라는 느낌이 없이 우리말처럼 인식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고유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예를 들면 고무, 가방, 담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래어와 외국어 판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특히 사전 작업할 때 표제로 실기 위해서 국어사전 실기 위해서 외래어와 외국어 판정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표준고대서 만들 때 했었는데요. 그때 그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느냐, 사용 빈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외국어에 해당 단어를 우리말의 특정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느냐, 바꿔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말 대체 가능성, 이게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외래어이냐 아니냐 판정하는데 이 기준은 명확한 것 같지만 실제 작업해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세 가지에 관련해서 외래어 판정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 바나나, 컴퓨터, 텔레비전. 여러분들도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외래어다라고 판정을 하실 겁니다. 사용 빈도라든가 우리말 대체 가능성 관련해서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도 그렇고 조선말 대사전도 모두 외래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키, 루머, 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외래어라고 판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국어 대사전도 외래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말 대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사용 빈도는 아마 거기가 높을지 안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높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키 같은 경우는 열쇠라고 대체할 수 있고, 누머는 소문, 찬스는 기회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외국어로 보고 외래어로 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입니다. 도구, 캣북, 세리프 예제 있는데 딱 봐도 이거는 외국어입니다. 그죠? 그의 기대에 걸맞게 표준국어 대사전도 그렇고 조선말 대사전도 그렇고 모두 외래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 경우 예만 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업해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제 이 과목에서는 남북의 외래어의 차이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요. 크게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에 대해서, 두 번째는 관용 외래어의 차이에 대해서, 세 번째는 외래어 수용 경로의 차이에 대해서, 네 번째는 외래어 수용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남북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모두 외래어를 우리 글로 적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는 외래어 표기법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듯이 외래어란 개념에 맞지 않는 외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의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 외국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북쪽에는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195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고친 외래어 표기법 198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이제 북의 경우 남과 달리 외국어를 우리 글로 적는 규정으로 외국말 적기법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친 외래어 표기법은 김정일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나라 말인가를 알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라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규정입니다. 좀 더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에 가깝게끔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 학자들과 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북쪽 사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선말 대사전을 좀 많이 봤는데요. 제가 본 결과로는 고친 외래어 표기법은 잘 적용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북쪽에서 적용되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1956년도에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모두 원지음을 고려하되 국어의 음은 구조적 특성을 중시하며 관용 표기를 허용한다. 입니다. 보시면 이제 먼저 원지음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국어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원래 그 해당 언어의 원음도 중요하다. 그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두음법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는 믿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어 중에 라디오라든가 로켓이라든가 이렇같이 니은을 어디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뉴스 같이 니은을 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따르면 사실상 두음법칙에 의해서 탈락됐거나 또는 다른 소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원음대로 라디오라든가 로켓이라든가 뉴스 다 쓰고 있죠. 그것은 이제 원지음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국어의 음음 구조적 특성을 중시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국어가 국어화 될 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발음과 관련된 겁니다. 예. 발음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거냐면 영어의 음운 중에 F 소리하고 V가 있습니다. F, V. 예. 두 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은 국어에 없는 자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로 받아들일 때 국어에 있는 자음 중에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피읍으로, V 같은 경우에는 비읍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두 자음군인데 국어에는 어두 자음군이 없습니다. 어두에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죠.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두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자음이 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국어에 맞게끔 받아들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플레이가 그겁니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국어에 하양 이중모음이었습니다. 하양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단모음 다음에 반모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양 이중모음인데 플레이 할 때 뒤에 나오는 것이 아이가 하양 이중모음이에요. 입니다. 그래서 하양 이중모음이 없기 때문에 플레이가 영어에서는 이름절이지만 국어에서는 삼음절이 됩니다. 국어에 맞게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얘가 밀크입니다. 국어의 이제 표기상으로는 이제 흑 또는 뭐 없다의 것처럼 리을 기억이라든가 비읍시오 이와 같이 표기상으로는 자음이 두 개 어말에 올 수가 있는데 종성에 올 수 있는데 실제 발음은 이제 뒤에 자음이 오거나 또는 그 단어 그 자체로 끝나거나 하게 되면 자음이 하나밖에 발음이 되지 않죠. 예, 그런 특성 때문에 밀크라고 하는 게 뒤에 영어에서는 하나의 음절이지만 그것이 국어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음절로 해서 밀크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분 현상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도 아마 권력이라든가 뭐 천리, 신라 예 알고 계시죠? 발음은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했는데 원래는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나는 표기물을 보면 니은과 리을이 만났는데 그걸 실제 발음할 때는 니은과 리을을 그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유마라고 해서 리을로 발음합니다. 이것이 이제 국어의 음운 현상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영어에 들어온 말 중에 예를 들면 on하고 line이 있습니다. on하고 line이 있는데 니은하고 리을이 있죠. 영어에서는 그대로 on하고 line하고 둘 다 발음이 됩니다. 니은하고 리을이. 그러나 국어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둘 다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온라인처럼 유음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어의 음운 구조적 특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관용표기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 관용표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원칙상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외래어 표기 실태를 보면 그 표기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입니다. 예, 남북의 현행 어문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 표준 국어 대사전과 조선말 대사전에 실린 외래어를 조사하면 표기가 다른 것이 약 43.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직장에 어떤 분이 조사한 건데 제가 빌려왔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 무성 파열음 P의 T, K의 표기입니다. 남해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침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북에서는 받침 또는 모음자 을을 붙여 적습니다. 이는 이제 원어의 파열음이 파열되지 않고 그대로 막히는 것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파열되는 것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외래어의 표기법이 달리 나타나는데 남과 달리 북은 주로 파열되는 쪽을 취해서 표기한 결과입니다. 이 밑에 예가 있습니다. 같은 표기로서 컵, 캡, 넥타이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기로서 로봇, 로켓, 소켓, 스크랩, 클랩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을을 붙여가지고 로봇, 로켓, 소켓, 스크래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예, 밑에는 남북 용례에는 이제 남북 외래 표기법 규정 외에 표준 국어 대사전, 조선말 대사전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말의 애시 표기입니다. 남에서는 시로 적으나 북에서는 시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이 애시라고 하는 음성은 좀 특이합니다. 그 음성적인 특성이 먼저 이제 애시는 경국의 부분에서 나는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국외성을 갖고 있는 마찰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순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어 발음에서는. 그래서 남 같은 경우에는 국외성이 있기 때문에
어말에서 표기가 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로 표기하는데 이것은 구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C로 적습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우리 남과 달리 남 같은 이제 구개성을 중시해서 C로 적음에 반해서 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S의 원순성, 즉 원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 외, 오, 우처럼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내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원순적인 음의 특성을 반영해서 휘로 적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표기를 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브러시, 플래시, 메시 이렇게 적고 북에서는 브라시, 플라쉬, 메쉬 이렇게 적습니다. 메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체의 눈이나 가루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합니다. 다음에 ACE의 표기입니다. 이 ACE의 표기도 앞의 규정의 AC와 같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쪽 같은 경우에는 구개성을 좀 중시해서 쉐로 표기라고요. 그래서 반모음 E가 경구에 근처에서 나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E를 넣어가지고 S가 구개음을 의 성질을 갖게끔 해서 구개성 나타내는 표기로 쉐로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원순성적인 특성을 좀 반영해서 북에서는 쉐로 적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려운 예인데 고쇠병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고쇠병이라 적고 북에서는 고쇠병이라고 적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쇠병은 밑에 있습니다. 꽤 어려운 용어죠.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또 하나 제가 찾다가 최근에 찾은 게 CF라는 단어입니다. 이 CF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데 그 표준국어 대사전 그러니까 1999년도에 출간된 사전에서는 이제 CF가 표제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외국어였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말 생을 보니까 실려 있습니다. 이 CF라는 말이 대략 2010년대 후대 전반기에 나타나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외국어에서 그 기점으로 2010년대 전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운명이 바뀌어서 외래어가 돼서 우리 국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CF가 있는데 CF라고 하지만 북에서는 아마 이 말은 아마 없지만 쓰게 되면 CF라고 쓰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국어의 지읒 또는 치읓에 해당하는 이제 모음 자음자들인데요. 이 자음자와 모음이 만났을 때 표기가 극명 차이가 또 납니다. 남에서는 자, 저, 조주, 차, 처, 초주로 적으나 북에서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차이가 나죠. 여기서 남과 북의 차이가 밑에 예시된 것처럼 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이 북쪽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다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남쪽 같은 경우에는 지읒이라는 게 아까 좀 경국에서 근처에서 나는 자음입니다. 그리고 반모음 Y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경국의 근처에서 나는 모음 반모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만나면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적고 싶어도. 그래서 자저 조주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표기상으로 보면은 가지어오다를 가저라고 해서 여로 적는 경우가 있죠. 그냥 실제 발음은 가저라고 해서 반모음을 탈락하는 발음을 합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국의 근처에서 나는 지읒과 동일한 위치에서 나는 반모음 Y를 같이 동시에 남쪽에서는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발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에서는 이것이 경국의 근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잇몸, 치조 근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뒤에 반모음 Y가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남북이 단순한 표기 차이뿐만 아니라 발음의 차이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N과 MN의 표기입니다. MN과 MN은 각각 M과 N으로 발음이 됩니다. 비록 중복해서 자음을 적지만 실제 영어 발음은 N 또는 N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미음 니은으로 적어야 되는데 남에서는
미음 니은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지 않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만 적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에서는 앞 음절의 받침과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습니다. 밑에 예가 있습니다. 딜레마, 커닝, 러닝. 이에 반해서 북에서는 딜레마, 커닝, 러닝 이렇게 적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규정 차이입니다. 마지막 규정 차이입니다. 예. 프랑스어와 러시아어 등의 무성 파열음 표기입니다. 남에서는 거센 소리로 적으나 북에서는 댄 소리로 적습니다. 사실상 이제 프랑스어나 러시아어의 무성 파열음 같은 경우에는 거센 소리보다는 좀 댄 소리에 가깝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댄 소리로 적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 외래어 표기법의 큰 원칙이 댄 소리를 적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센 소리로 적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의뢰되기 때문에 실제 발음은 인정을 하지만 원칙에 의해서 거센 소리로 적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에서는 댄 소리로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다시피 이제 에스키스에 대해서 에스키스, 몽타주는 몽따주, 엘리트는 엘리트, 보드카는 워드까. 예, 이건 폐기책 앞에 것도 세 개 나네요. 예, 그다음에 페치카는 빼치까 이렇게 서로 차이나게 적고 또 차이나게 발음을 합니다. 예, 에스키스는 이제 큰 작품 제작할 때 준비 단계로서 시험적으로 대충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상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남북의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시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